학교 선생님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죠.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스폰서가 누군지. 안 나가고 버티고 보증금을 넘어설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사람 안 변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범일방송의 썬데이로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썬데이로는 한 주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슈, 사건, 사고들을 법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풀어내는 방송입니다. MC를 맡은 전세준 변호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자리해 주셨는데요. 그 송윤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 변호사입니다. 또 우리 항상 나오시니까 제가 참 매번 소개해드리기도 참 그러네요. 주영민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방송이시고 네. 지난주에는 아마 그 방청석은 아니시고 어쨌든 시청자로서 시청을 하셨을 텐데 어떠신가요? 그리고 첫 방송 나가신 걸 아마 보시고 모니터링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말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진짜로 그래도 왜 앉아있나 싶게. 법률 방송 그 편집본에는 PD님이 굉장히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편집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시다는 평이 변호사님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나왔어요. 아, 정말요? 네, 본 방송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 기자님은 이제 방송 기자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요, 방송으로 전향을 하고 싶은 갑자기 카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자분하고 다니시면서 그냥 방송 기자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방송 울렁증 뭐 이제 이런 거는 울렁증이 아니라 이제 졸음증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울렁증은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보여줘야겠다는 생각만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저도 뭐 나중에 들어서 알았지만 어제가 여러분들 무슨 날인 줄 아시나요? 어제가 4월 25일 월요일이 법의 날이라고 있어요. 법의 날. 법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각종 뭐 법조 기관이라든지 법조인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변호사인 저도 법의 날을 잘 몰라요. 그냥 법의 날 뉴스나 이런 데 보고 알지. 변호사님 어제 법의 날인데 뭐 특별히 하신 거 있어요? 저는 검찰 조사 가서 하루 종일. 검찰 조사 가서. 그 법조 기자 쪽이시니까 또 사회부지만은. 저희는 법의 날 기사를 썼죠. 법의 날 행사에 관련된 행사 기자? 관련된 진짜 행사가 있어요? 법의 날을 오히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도 어제 처음 알았어요. 처음 하셨어요? 법의 날이라는 게 4월 25일입니다. 매년. 네, 여러분들 뭐 법을 수호하고 준법 정신을 뭐 함양하고 고취시키고자 만든 뭐 그런 날이 아닌가 싶은데요.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아서 저희가 방송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서 그 옥시라는 회사 그쪽에서 아마 성명서라든지 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뭐 어떤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뭐 여러 가지 그 후폭풍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뭐 이게 온 국민의 공분을 사가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언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론에 있어서 그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은 뭐 최초 문제가 됐던 건 뭐 지난주에 저희가 지난 방송에 이어서 하는 거니까 지난주 방송에 얘기했듯이 롯데마트 측에서 사과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또 불거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최근에 옥시까지도 사과를 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어요. 가장 많은 피해자와 희생자를 나타냈고 가장 많이 팔렸으니까. 그렇죠.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사이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의 사과가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은행운동까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당분간 이 문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끝날 때까지 그다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에서 주장하는 것과 사과문을 얘기를 할 때 그런 태도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재판까지 갔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한 태세를 취하는데 그게 이제 국민들의 어떤 정서랑 굉장히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뭔가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피해를 보는 걸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공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좀 기자님 그 부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오늘 드디어 이제 옥시 관련된 전 대표, 지금 옥시 전 대표가 오늘 신현우 씨가 소환이 됐는데 예. 현재 검찰 조사가 끝났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쨌든 오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셨고요. 그 들어갈 때 오전에 받으러 들어갈 때 했던 게 뒤늦게 사과를 하긴 하셨죠. 피해자 분들한테 사과를 하긴 했는데 자기가 몰랐다. 이게 독성이 이런지 몰랐다라는 얘기를 끝까지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검찰 조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검찰이 이제 옥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뭐 전 신현우 대표를 시작으로 뭐 연구소장 또는 상임연구원 이랬던 사람들도 부르고 그다음에 핵심 성분이 됐던 PHMG 지난주에 설명드렸는데 폴리엑사 메틸렌 구아니딘 그다음에 PGH 염화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 이런 포함된 살균제를 개발한 이 사람들까지도 불러서 앞으로 검찰이 조사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결과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결과가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유죄를 인정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할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이 상황에 내버린다면은 이게 뭐 답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답이 없죠. 이게 이런 사건은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뭐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이 죽을 걸 명백히 알면서도 독약을 판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은, 그러니까는 독약을 먹인 사건하고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게 지금 결국은 그 미필적 고의라는 개념이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그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이나 아마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어떻게 이게 살인죄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예. 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더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이게 살인죄가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직은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제키즈님도 소환 조사의 핵심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소환 조사의 핵심 물론 검찰이 정확하게 알겠지만 저희가 뭐 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은 이거를 그런 독성 물질이라는 걸 알고 팔았느냐. 그래서 이걸 가습기에 쓰게 되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거를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느냐. 이 사실은 그게 핵심이겠죠. 그걸 밝혀내는 게 이제 검찰의 역할일 거고요. 그게 이제 밝혀지면 뭐 민사소송이든 뭐든 그런 금전적인 배상 문제도 뒤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첫 번째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네. 충분히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이걸로 이런 피해가 있다라고 뭔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거나 회사 측으로 그쵸. 뭔가 왔으면 충분히 그때 돼서라도 빨리. 조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은 이제 판매를 이제 중지시키고 네. 그 후에 이제 이렇게 판매를 지속했었어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좀 저희 너무 안일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은하송님 얘기하신 게 맞죠. 국민들은 사고가 나고 원인이 살균제라고 기사가 나왔을 때 그쵸. 바로 사과라도 했으면 이렇게까지 화가 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라고 말씀 주셨는데 저건 정말 맞아요. 뭐냐면은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살균제라고 기사가 나왔으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기사가 나갈 정도면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던가 아니면은 사과를 하던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이잖아요. 그쵸. 사실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황을 보면. 그 2011년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이 사망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지목이 됐었을 때 모두 침묵했죠. 제조사들은 그냥 아예 침묵했고 정부에서 이제 뒤늦게나마 이제 그것들 판매할 수 없게끔 네. 조치를 내는 거 빼고는 이미 피해자는 정말 다수가 발생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 뒤로 5년 흐를 때까지는 뭐 검찰 수사도 없었고 네. 그다음에 뭐 경찰의 뭐 조사도 없었고 이게 뭐 어쨌든 판매 아무것도 중지는 없었죠. 언제 됐죠? 2011년도 당시에 이제 이게 불거져 네, 나오고, 불거져 나온 예. 다음에 정부에서 일단은 판매는 판매는 하지 마라. 조치를 내리긴 그나마라도 그때 뭐 좀 때가 늦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만이라도 이걸 판매를 금지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황당한 일인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도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항상 하지 않는다는 게 늘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제일 큰 상황에서. 문제죠. 그 기사 보니까 제일 황당하고 저도 딱 보니까 열받아서 입에서 욕이 확 튀어나오는데 뭐죠? 청소를 제대로 안 네, 그 가습기 살균제가 청소를 안 해도 된다고 팔아먹은 제품인데 가습기 청소를 똑바로 안 해갖고 그게 원인이 거기에 됐다는 미생물 같은 게 생겨가지고 예, 그런 원인이 무슨 될수 있다. 곰팡이니 뭐니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됐을 수가 있다. 그게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그걸 없앤다고 99% 박멸해놓고 팔 때는 언제고 그걸 썼는데 그래서 죽었는데 그 살균이 안 됐다는 거. 그럼 사기네? 그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거는 진짜 뭐 검사가 인지를 하든 뭐든 해서 그 민사상 뭔가 그 주장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다 따가지고 거기 주장해서 얘네들을
과연 얘네 주장이 이게 진짜 지네들이 자백하는 게 이게 맞다면 이거 다른 죄로 검토할 수 없는지도 적극적으로 가야 돼요. 집요하게 사기죄로 처벌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일단 검찰이 크게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살균제 원료, 아까 네. 얘기했던 PHMG 네. 원료 이 자체가 유해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예. 옥시 측에서 알았느냐, 그러니까 판매한 쪽에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네. 이거를 한번 이번 수사로 밝혀내려고 할 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셨던 건 불리한 증거 조작 같은 것들을 은폐하지 않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자체, 그러니까 영국 본사에서 시판 승인할 때 그때는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문제가 있었던 제품이 국내에서는 팔린 게 아니냐, 뭐 이런 부분까지 네. 조사를 네.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드러난 것들만, 현재까지 드러난 것들만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옥시가 지금 질타를 받는 이유는 있어요. 분명하게 네.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거 자체를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지금 조금씩 밝혀져 나오고 있는데 애초에 관련 소송이 벌어진 게 지금이 아니라 이미 뭐 기사 검색해보시면 2003년도에도 소송, 뭐 민사소송이든 네. 소송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얘네들이 뭔가를 제출하려고 할 때 먼저 영국, 그러니까 옥시, 래킵, 네. 벤키저죠. 네. 이 회사, 영국 회사가 관련 소송과 관련돼서 그 영국 유명 병원에 의뢰해가지고 네. 의견서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해하다 또는 이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준비한 정황을 파악이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서울대병원, 뭐 서울대 수의대 연구팀한테 쥐를 대상으로 이거를 실험을 해달라고 해서 실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 실험을 한 거예요. 생식 독성 실험이랑 네. 흡입 독성 실험에서 먹어도 상관없다라고 이게 무해하다고 팔았던 거기 때문에 먹었을 때 어떻게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실제 분무됐을 때 흡입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 서울대 실험에서 결과는 임신한 지 15마리 중 13마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13마리의 새끼가 죽었으니까 이건 그러니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네. 결과가 나오니까 뭐를 요청을 했냐면 옥시 쪽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 보고서를 쪼개달라고. 그러니까 이 내용 다르게 해가지고 같은 한 실험인데 내용을 좀 반반 나눠서 조금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게끔 만들어달라. 이런 식으로 서울대에 요청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현재 이 옥시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네. 다음에 행태가 어쨌든 뭐 뒤늦게 사과한 것도 네. 화가 나긴 하지만 네. 그 이전에 살펴볼 게 피해갈 수 있는 구멍 먼저 찾았다는 거. 뭐 사과를 받든 징역을 보내든 건 나중 일이고 판매 허가 과정부터 독성 물질을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하게 됐는지 이거 뭐 국가 그런 공권력에 빵꾸가 난 게 아니냐, 인허가를 내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눈 감은 정황은 없는 것인지, 사실은 검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물건을 팔 수 있는데 관여한 그 인허가청에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해당 공무원이 그런 위해성을 대단히 잘 알면서도 뭐 뇌물을 받고서 인허가를 내줬다 그러면 그건 뭐 어마어마한 범죄고요. 근데 공무원들이 그랬을까는 모르겠어요.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지금 일단 이제 그 부분도 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오늘 같이 얘기가 나온 건데 이제 네. 피해자 쪽 측에서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 30일 날 일단 집단 민사 소송을 들어가기로 했는데 네. 그 민사 소송 액수를 뭐 정해놨어요.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1인당 액수로 정해서 민사소송을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3천에서 5천 얘기면은 이건 순전히 위자료만 만든 것 위자료만 같은데요. 얘기하는 뭐 일시이익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살아계셨더라면 노동 가동 연한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산정을 해가지고 청구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사망 사건에서는. 네, 아직 그 규명이 안 돼서 예.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해요. 네, 그렇죠.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니까. 못해서 예. 뭐 제조물 책임을 물지 네, 못해서 뭐를- 그런 게 아닐까. 예. 근데 이럴 때 인과관계는 누가 규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업체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많이 피해자 완화가 돼 쪽이어야 있어요. 근데 이런 예. 쪽은 저희가 이제 충분한 개연성 입증을 하면 네. 상대방에서 아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료과호 소송처럼 상대방에서 더 입증을 해야 되는 환경소송이나 의료과호 소송 같은 경우는 너무 전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피해를 당한 사람이 전부 다 입증을 하게 만들면은 불가능하죠, 사실은. 근데 이 의료인의 내지는 어떤 그 환경 물질 그것과 결과 사이에 어떤 다른 것들이 들어가기가 상식적으로 어렵다라는 거 정도만 그걸 개연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만 이제 입증을 하면은 그 뒤에는 그걸 만든 사람이나 의사가 아니다. 다른 원인이다. 원인에 의해서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도록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황사 얘기 이런 거 했나 봐요. 예, 말도 그래서 안 이제 되는. 황사가 개연성이 있다. 살균제뿐만 아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정철 황사다, 꽃가루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충분히 뭐 만족스러울지 여부는 만족이 되기는 모르겠지만 어렵겠죠. 어쨌든 피해자들이 이길 것이다.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저도 피해자가 이기길 바라는데 이제 이긴다는 게 단순히 그냥 뭐 소송에서 이긴다 진다의 문제를 떠나서 네. 일단
명확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진상 규명을 하는 걸 단순히 그냥 방금 뭐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체에다만 맡길 게 아니라 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 규명을 좀 해주고 어쨌든 국민이 100여 명 넘게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런 사건인데 이걸 그냥 가만히 놔둔다는 거 웃기잖아요. 그다음 정부가 조금만 빨리 대처했었어도 피해자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조차 하고 있지 않으니까 네. 그 부분이 훨씬 더 답답한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정부 쪽과 관련된 부분, 뭐 환경부나 이런 쪽에 대한 뭐 예.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검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승인을 받는 데까지 이런 자료가 그 전까지 환경부에 들어갔는데 나오면 안 되는데 인가가 나왔다라고 하면 냄새가 풀풀 나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도장 찍어준 공무원 누구냐 소환할 거고 거기 있는 계좌니 뭐니 다 털고 주변 사람들 다 소환해가지고 뭐 자백 받아내고 하다 보면은 걸리면 걸리는 거죠. 뭐 그러면 옛날에 뭐 환경부에 뭐 일했던 몇 급 공무원 뭐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가 정부라는 이유로 검찰이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오히려 검찰에서 뭐 승진을 빨리 하려면 공무원 범죄를 많이 잡아낸 검사, 공무원 범죄를 수사를 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하는 그런 검사들은 되게 뭐 더 승진이 빠르고 그런 소문이 있어요. 뭐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공무원 따지면 범죄. 공무원 자체가 전문가가 공무원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원 뭐 환경부에 들어가 있거나 식약처에 들어가 있거나 네. 판단을 못 하죠. 아예. 이게 뭐 그렇죠. 의학 외품인지 이거를 뭐 어떤 자료를 더 내라고 해야 되는지 예. 아마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기는 어려울 거예요. 공무원들은 거기 나와 있는 규정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거의 그거를 맞아요. 벗어나지 법에서 이렇게 조사하고 이런 서류 내면 통과시키라고 했는데 그거 거부하면 오히려 역으로 행정소송 당하거든요. 왜 맞아요. 거부 처분을 네. 하냐. 여기 기준에 다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을 처벌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 게 이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 옥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 법인이니까 예. 그러니까 영국 본사에서 어떤 지시나 이런 거 네. 판매할 때 네. 판매 승인을 해줬다거나 뭐 이런 증거들이 확보가 된다면은 네. 그쪽에 대한 처벌도 가능할 수 있는 걸까요? 영국에 대해서 그 재판권이 없죠. 우리나라는. 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소송을 걸거나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그 물건 자체를 생산하면 그 영국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원인이야 어쨌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을 한 사건이고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기에는 가습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이 맞는 것 같은데 과학적 기술에 의해서 그거를 완벽하게 분석하는 게 지금 현재 기술은 좀 어렵다는 이유로 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물론 명백하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명백한 국민 정서적으로 명백한 사건에 대해서 그 기업이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는 행동을 하는 것들이 사과를 하더라도 진정성 있지 않게 진정성 없게 보이게 만든다는 점에 대해서 좀 짚을 필요가 있고요. 또 유족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위로가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진실인가 모욕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을 말해도요. 그러니까 임금님기든 장나익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처벌받아요.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그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진실을 알렸는데 왜 처벌을 받아? 그러면 기자들도 다 처벌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기자들도 처벌받아요. 받아요. 예, 그 법에 해당이 저촉이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사건이 많고요. 아마 기자님은 경험상 본인이 연루된 사건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죠. 있죠. 여러 사건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저희는 공공의 이익에 따라서 기사를 내긴 했지만 실제 그 취재 대상이 됐던 쪽에서는 뭔가 명예가 훼손됐다 뭐 이래서 흔하게 저희가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명예훼손이긴 하고 네. 저도 뭐 최근에 아직 이제 대법 상고까지 갔으니까 명예훼손건과 관련된 기사와 관련된 게 아직 끝나지 네. 않아서 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기도 하죠. 예, 변호사님은 명예훼손 사건 혹시 진행? 의사인데 병원을 운영하는데 뭐 여기서 예. 진료 과정에 대한 후기를 썼다거나 네. 아니면 뭐 산후조리원에서 뭐 진짜 후기를 썼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요즘에 워낙에 이제 소비자들이 정보를 얻는 곳이 인터넷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때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네. 아 여기는 이런 후기가 있네 안 가야겠다. 아, 실제로 영업 방해가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사건들이 올라오면 이제 삭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다 이러면 무조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해서 뭐 벌금이라도 맞게 된다 이러면은 얼른 내리죠. 글을 내리고 이제 그런 걸 못 쓰게끔. 또 재밌는 네. 판례가 하나 있는데 그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자기가 직접
겪었던 불편함 그리고 이쪽에서 나에게 대응했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1심, 2심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유죄다. 넌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대법원은 무죄라고 봤어요. 판사들끼리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형사 쪽으로는 저희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로 예. 했었을 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네.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원래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면은 민사상에서 거의 100% 인정을 해줘요, 당연히. 형사가 훨씬 깐깐하거든요. 그 형벌을 가하는 거라 민사보다 입증 책임도 그렇고 증거 자료도 훨씬 깐깐해요. 그런데 형사적으로는 명예훼손죄라고는 표현이 안 되지만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일종의 명예훼손에 의해서 그 명예적인 감정이 훼손됐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자료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명예적인 감정이 훼손됐다. 근데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은 아니지만 봤을 때 이게 정신적인 어떤 충격과 피해가 있을 걸로 보인다. 판사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면은 손해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그냥 그 뭐 욕만 해도 뭐 네. 그런 것처럼 예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럼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냐 안 되냐를 저희 언론 쪽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네네. 하는데 저희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언론사 들어가면 이제 이런 걸 배워요. 네. 배우는 네. 게 아니라 이제 강의를 듣죠. 이제 예. 변호사님 오셔가지고 어떤 기사를 썼을 때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그렇지 예. 않을 수 있고 뭐 이런 사례 얘기를 듣는데 그때 이제 뭐 이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되고 그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이 돼야지만 피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도를 하기 위해서 취재를 하고 완벽하게 진짜 사실만을 취재했다 예. 하더라도 반대로 이제 민사상의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려서 네. 재판정에 쓰는 경우가 저도 있었고 뭐 많은 기사들이 네. 생기는데 네. 그 이유가 뭘까? 위법성 조각 저도 사유라는 게 이제 뭐예요? 가끔 기자분들께서 이거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제 기사를 좀 봐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아주 100% 만족할 만한 답변 사실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판사님이 판사님도 사람이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정도는 그래 공공의 이익이고 이 정도의 표현 수준은 충분히 사람들이 관심사가 되고 이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판단할 때 이런 영역에까지 건드리는 게 맞나? 이 정도까지 과도하게 사실을 적시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되면 또 처벌되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게 결국은 네. 논조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310조에 되어 있어요. 형법 310조에 위법성 조각 이렇게 써져 있어요. 명예훼손의 경우에 허위 사실은 안 되고요. 진실한 사실을 오로지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거를 밝혔다. 그래서 명예가 훼손됐을 경우에는 그게 진실한 사실이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것이다. 근데 오로지가 온리가 아니고 이제 주로 공익을 위한 거고 일부 사익이 포함되어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렇게 진실한 사실을 공익을 위해서 밝혔다라고 하면 대부분 기자분들이 다 그렇죠. 그리고 허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기자분들이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되는 건 이 취재원에 대한 사실 확인을 조금 명확하게 못하신 상황에서 빨리 특종을 잡으셔갖고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실 확인을 제대로 안 해서 되는 경우가 많고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성 조각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과연 공익을 위한 것이냐, 이게 공익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제 이 부분에서 판사님들이 이제 그 기사를 봐요. 보면은 대법원 판결문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일반인의 시각에서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받는 그 느낌. 그게 대단히 중요한데 문제는 일반인의 시각이 그렇다는 걸 누가 하냐면 판사님이 한다는 거지.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저는 항상 대법원 판례를 볼 때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뭐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법관의 상식이 법관의 그것이 일반인의 그것과 동일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일반인들은 이럴 것 같아라고 판단을 해버리니까. 그리고 사실 적시랑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부분은 구별이 돼야 돼요. 네.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사실을 구체적 사실 적시할 때 처벌이 되는 범죄지. 아, 나 쟤 싫어. 아, 진짜 꼴보기 싫어. 여기 안 갈래. 이상해. 이런 감정 표현은 사실 그거는 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동이 수위에 아니에요.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받을 그러니까 뭐, 수 있지만 명예훼손 의정부 아니다. 지방법원에서 이제 하나 무죄가 나왔던 판례를 보면은 네. 뭐 관상에 대해서 자기가 논한 거예요. A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 사람 관상은 뭐 그 사람 관상 전문가였던 거죠. 이 사람 관상은 이렇고 이렇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 기분 나쁜 거죠. 내 관상이 왜 이래? 네. 이렇게 고소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그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다.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건 처벌될 수 없다. 네. 이렇게 해서 딱 예. 이제 무죄를 선고해 주셨던 사안이 있어요. 그거랑 좀 상반된 네. 예가 하나 있어서 저도 예.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게 갈등이 있었나 봐요. 네. 어떤 사람과 갈등이 네. 있었고 그 갈등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렸대요. 예. 그래서 사실 뭐 욕을 쓰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막 허위 사실을 쓴 것도 아니고 진짜 네. 실제로 자신이 겪었던 내용을 담담하게 그대로 썼는데 그거 자체가 또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라고 인정돼서 벌금
형에 처해졌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 네. 진짜 사실만 적고 나와 관련된 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벌이 된다라는 게 네. 가능한 건지. 네, 가능하죠. 왜냐하면 어떤 걸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요. 그거 왜 올렸을까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올렸을 때 그래서 아까 위법성 조각이 되려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올렸다 그러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돼요. 예, 그 위법성 조각이 아까 설명을 드려 말하는데 형법에서 범죄가 성립되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이런 세 가지 요건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구성요건, 해당성은 법에서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거 하면 처벌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그 해당하는 부분이 범죄가 구성되는 요건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자는 뭐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사람이어야 되고 사람을 죽여야 되고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진실한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게 구성 요건이죠.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을 말했지만 명예가 훼손이 됐다라고 보이면은 그건 일단은 처벌받는 거예요. 위법하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위법하다. 근데 위법성을 조각시킨다는 건 조각칼로 이렇게 떨어뜨려 낸다는 거죠.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 무조건 위법한데 그거를 떨어내리는 사유를 법에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310조의 그 명예훼손의 경우에 위법성이 언제 되느냐? 공익을 위한 경우에. 주로 공익을 위한 경우에 그거를 사실을 말했다면 그거는 괜찮다. 그게 근데 기자분들이 그래서 다 괜찮은 거죠. 그 공익이라는 게 어렵다는 말씀 아니세요, 결국엔? 그러니까 그 뭐 공익을-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공익을 추구하는 게 언론사니까 네. 뭐 일반 저희는 개인의 안 되는데 경우에는 일반 개인의 네. 경우 진짜 사실만 얘기한 건데 어떤 네. 분쟁이 있어서 사실만을 얘기한 거고 사실만을 네,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판례가 올렸는데 완전히 무슨 집단의 이익도 사실 어떤 아파트 단체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 아파트 단체의 구성원들을 위해서 내가 사실을 적시했다. 그 그러면 집단에 대한 괜찮죠. 것도 공익으로 봐줘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의 글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잘 그럼 모르겠는데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것들을 올렸다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근데 있다는 그것도 건가요? 정말 저도 약간 조금 답답한 면이 있더라고요. 일단 실제 어떤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자기랑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카페에다가 올린 거예요. 제가 이런 업체한테 이런 사기를 당했는데 이 업체가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피해를 입지 마시라고 제가 올립니다라고 글을 올렸는데 그냥 벌금형 나왔어요. 그거 정식 재판 청구서 한번 다투면은 어떨까 모를 사안이긴 하네요. 그쵸. 제키즈님처럼 범죄를 말하는데 왜 벌금을 내야 하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변협에서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변호사들을 상대로. 이거 과연 존치하는 게 이거 맞느냐. 존치하는 게 맞냐. 이게 최근에 합헌 네.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좀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합헌이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설사 이제 이런 사람들을 처벌할 그 구성 요건을 남겨둔다 하더라도 네. 조금 더 명확한 이런 기준들을 네. 제시를 해줘야지 네. 예방이 될 수도 있고 예. 그 사람들도 말을 할 때 조심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아, 요거는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예. 나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벌금이라니 네. 이런 그렇죠. 억울하다 이렇게 나오시는 그리고 분들이 저기 있거든요. 2082님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 아이디나 닉네임만 아는 경우에는 피해자 특정이 안 되나요? 라고 돼 있는데요. 아이디랑 닉네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커뮤니티가요, 온라인 커뮤니티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이름을 본명을 안 공개하고 저 닉네임 뭡니다, 뭐 아이디는 뭡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서로 닉네임과 아이디만 알고 있는 경우. 근데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분들끼리만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닉네임과 아이디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그건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다 알잖아. 그 사람이 누군지 이미 누구를 내가 욕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는 누가 욕먹고 있는지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좀 신기한 게 뭐냐면 이제 일반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명예훼손하면 이제 일단 뭐 고위 관리나 이런 분들에 대한 비방이나 또 연예인 같은 좀 그거니까 좀 예, 공적 인물에 예, 대한 건 좀 완화가 돼 있죠. 예, 공적 네. 인물과 관련됐을 때 명예훼손 얘기만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그냥 사이버상에서 뭔가 글 하나 잘못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걸리고 이런 게 이제 비일비재해졌잖아요. 그게 근데 뭐 사실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은 되기가 어려운 게 피해자 특정 자체가 되게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익명으로 처리가 돼 있고 누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서 뭐 서로 욕설을 주고받든 뭐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일단 피해 특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건 좀 처벌되기가 조금 그럼 어려워요. 면전에서 막 면전에서 한다고 해도 둘이 있을 때 서로 욕하고 예, 하는 건 그거는 상관없어요. 좀, 공연성이 없잖아요. 공연성이 없으면 그게 또 처벌이 안 되죠. 그럼 사람 많은 장소에서 내가 누군가랑 싸우면서 험담을 한다. 그거는 이제 이럴 100% 경우에는 공연성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한 사람한테 말을 했다고 해도 우리 판례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이 한 사람한테 말했지만 이 사람이 나랑 뭐 가족도 아니고 내 애인도 아니다. 분명히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여기다 다 퍼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다라고 보여질 만한 그런 사실관계가 있으면 한 사람한테만 해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해도 명예훼손이 돼요. 그럼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네. 그 동화가 있잖아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네. 했었을 때 대나무가 계속 그 울림을 계속하면서 퍼진 네. 거잖아요. 이런 네, 경우도 그렇죠.
이거 된다는 명예훼손이라고 봐야 그게 돼요. 전파 가능성 이론이라는 거죠. 거대 언론사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기사를 뭐 무마하는 조건으로 돈도 받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런 네. 분 있어요. 네. 실제로 그 신문사 뭐 땡땡 신문사의 대표로 있는데 뭐 그걸로 돈 인터넷 번다던데? 신문사 이런 데가는 별로 네. 이 광고로 먹고 사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이런 기사를 써놓고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고서 하다가 이제 그런 관련된 회사에서 뭐 누가 이렇게 문제가 터졌다더라 이러면은 네. 네. 내가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이러면은 네. 야, 광고 계속 줄게. 그런 내가 식으로. 계속 광고 줄 테니까 그거 쓰지 마 내려. 이래가지고 미리미리 광고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 그걸 저희는 엿바까 먹는다고 하죠 기사를. 아니 기사를 근데 엿바꿔 오히려 먹어요. 저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강요? 강요 쪽, 공갈, 강요죄로. 공갈, 강요 협박. 막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누가 고소를 사이비 당했다는 거죠? 언론에서. 그 저쪽? 인터넷 신문사가 아 인터넷 신문사가 신문사 대표가. 오히려 오히려 그렇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이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단독 특종 잡는 거 있잖아요. 그쵸. 기자님들이 딱 그분만 아는 그거, 딴 사람들한테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얻었다든지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사실 대단히 큰 가치를 갖겠죠. 딴 사람들은 기사할 수 없지만 이분만 입막음을 하면 그 권력자나 이익 집단들은 이익을 보니까 뭐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 그 기자가 나가서 받는 손실을 계산해 보면 뭐 그 기자한테 뭐 몇 억 준다고 하는 게 전혀 아까운 돈은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분도 굉장히 그 유혹에 그래 나 뭐 내가 무슨 뭐 검사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돈을 받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 뭐 주 기자님은 그럴 리가 전혀 없어 보여요.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보여요. 그냥 아쉬운 거 저희끼리. 많은데요. 별로 그런 거 가지고 안 할 것 같아. 예, 오늘 그 사실 적시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진실한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는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법이 굉장히 악법처럼 보이는데요. 또 보호해야 될 법익들도 있어요. 그걸 만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확천금의 사기, 일확천금의 사기, 유사수신 다단계. 예, 여러분들 유사수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뭐 금융 피라미드, 금융 다단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주변에 보면은 다단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근데 다단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단계 한다고 너무 여러분들 그 주변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뭐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시면 안 되고요. 이상한 다단계가 있는 거죠. 이상한 다단계가. 그래서 혹시 다단계에 빠지신 적이 다단계 의뢰인이 있었어요. 자꾸 저한테 뭐 사라고 권유하시는 예쁜 언니. 그렇지. 화장품 되게 자꾸 예뻐, 사라 피부가 그러고 좋아. 화장품 사라 그러고 뭐 하라고 하면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요. 이거 써보세요. 그렇군요. 기자님들도 사람들 많이 만나고 또 다단계 기사도 또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저희는 이제 뭐 네. 다단계 이런 기사는 이제 너무 흔해져서 네. 불과 한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강남 쪽에도 서초동에 센터가 있었죠. 다단계 네. 센터가 네. 실제 있었고 거기에 대한 폐해나 뭐 이런 기사가 한번 크게 나간 적이 있을 정도로 네. 뭐 다단계는 뭐 주변에서 흔하게 예. 보고 기사 그쵸. 쓰고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최근에 아마 다단계 관련해서 가장 시끄러웠던 사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쵸, 많죠. 예,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그 다단계 관련해 가지고 좀. 일반 다단계를 얘기할 게 아니라 유사수신과 관련된 거를 네. 얘기를 할 건데 뭐 네. 흔히들 이제 기사를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저기 지금 공매도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이팔은 살아있냐 이렇게 묻는 예. 이 조이팔 네. 사건, 그러니까 단군 일의 최대 예. 유사수신 사건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되게 큰데 실제로 벌어졌던 건 2004년도에서 2008년도였고 예. 당시에 이제 주가 됐던 건 수도권, 인천 쪽이 더 많았어요. 인천, 네네. 부천 쪽을 중심으로 네. 한 수도권과 그다음에 대구, 경북 쪽 한 그러니까 이 회사 자체가 대구에 있었거든요. 예. 본사가.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투자자만 3만여 명 정도로 이게 공식 집계된 게 3만여 명 정도고 네. 그 돈 가로챈 돈 액수가 4조 원 정도가 될 아. 정도니까 정말 엄청난 돈을 가로챘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친 다음에 해외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넘어가서 도주까지 하는 바람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에 이 조이팔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이 조이팔이 다단계 그러니까 유사수신 사기를 치는 동안에 검찰이나 경찰 쪽에 대한 조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거, 뭐 그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분들 비호 아래서 돈을 네. 엄청나게 뿌렸으니까요. 네네. 뿌리면서 그런 분들이 도와주고 이랬기 때문에 되게 큰 문제가 됐고요. 이게 묻혀 있다가 지난해 그 강태용이라고 하면서 그 조이팔의 오른팔이었던 분이 중국에서 잡히면서 우리나라로 송환되고 그러면 다시 이 유사수신 문제, 그다음 조이팔 문제가 대두가 됐죠. 이게 천재예요, 진짜 천재. 대단한 거고 이게 진짜 생긴 거 보면요 그냥 동네 멀쩡하죠, 아저씨예요. 멀쩡하죠. 그냥 동네 아저씨고
이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이제 그냥 구수한 약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약간 사투리도 좀 있고 하신데 사조라는 분은 정말 사기꾼 중에 역대 최강 아닌가요? 대한민국 유사 이래 단군 이래. 단군 이래 사조라는 돈을 사기를 쳤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물론 이것도 약간 스노우볼 효과처럼 한 번 사기를 쳐서 이 정도 사기를 당한 규모가 있으면 이게 사기가 참 그런 것 같아요. 한 명이 사기 당했을 때랑 1000명이 사기 당했을 때랑, 그러니까 1000명이 사기를 당할 때는 사기가 아닌 걸로 보여요. 번듯한 사업으로 보이지. 그게. 그쵸. 그죠? 그러니까 설마 에이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굴리고 감이 있는 저렇게 커. 펀드가 얼마인데 지금 장난해. 내가 여기서 야 1억 넣었다고 그거 야 4조 굴리고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그런 투자처가 어딘지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피해자들이. 네. 투자처 확인은 안 해요. 그럼요. 예, 말만 믿지 믿는 마세요. 거예요, 말만. 내 돈만 들어오면 되는 거니까. 대부분 그게 이제 뭐 네. 미국에서 폰지 사기라고 그래갖고 그 뭐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사기, 폰지라는 사람이 그런 류의 사기를 처음 쳤다 그래서 폰지 사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금융 사기를. 그리고 이런 사람도 왜냐하면 잡혀도 자기 순회가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그 사람이 돈을 갖고 횡령을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놈은 못 잡았어요. 네, 그렇죠. 그 놈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네, 항상 그런 네. 식이더라고. 항상 보니까. 핵심자는 못 잡는 게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이팔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좀 들어가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취재를 했었을 때 저희도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3만 명 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공식 집계고 이 바실련 쪽에서 집계하기는 거덜신어 받으면 6만 명 정도가 네. 피해를 입었고 네. 실제 액수는 한 6조 가까이 된다라고 주장할 정도로 그러니까 네. 엄청난 사람들이 연루가 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거 왜 속을까? 아니 뭐 이거 왜 속는 거야? 아까 뭐 송 변호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이 조이팔은 얼마나 대단하냐면 실제로 자기네가 의료기기를 네, 임대하는 맞아요. 하나의 예, 사업을 의료기기 만들었어요. 대여사업. 예. 대여 사업을 만들었고 실제 의료기기를 보여주고 의료기기 전시관도 있고 체험관도 꾸리고 막 인천에도 꾸리고 대구에도 꾸리고 수도권에 곳곳에 꾸렸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게 간단하게 하면 이 사람들은 구자를 개설한다고 했는데 예. 한 구자가 440만 원이에요. 예. 근데 440만 원을 납입을 하면은 납입 기준 딱 일주일 지나면 3만 5천 원을 지급받기 시작해요. 예. 그렇게 딱 8개월 지나면은 그니까 3만 5천 원씩 매달 받고 네. 그다음에 원금을 다시 돌려받아요. 440만 원을. 그래서 총 581만 원을 자기가 지급받는 거 실제로 처음에는 해요. 불과 몇 개월 동안. 그렇죠. 해서 440만 원 돌렸는데 141만 원이나 벌 수 있으니까 처음엔 한두 구자 하다가 점점 그쪽으로 몰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를 쌓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변호사님도 알겠지만 진짜 좋은 투자처가 있으면 누구한테 소개하겠어요? 네, 지가 하지. 그러니까 아니, 소개를 한다면 예, 누구한테 가족들부터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가족들부터 하는 거예요. 이게 예. 대부분이 주부가 피해를 제일 많이 입었고 그다음에 주부가 피해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가정이 완전히 파탄나는 거죠. 그 부인이 남편의 친구가 뭐 가족,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네. 전부 다 여기 투자했다가 한 방에 빵 터뜨리고 튀는 예. 바람에 도망가는 예. 바람에 네. 가족이 완전히 그냥 와해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예. 3만 명이 투자했으니까 4조 원 가까이 된 돈을 투자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피해를 입었겠어요. 그래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141만 원, 440만 원 투자해서 141만 원 더 번다면은 8개월만 더 번다면 애들 학원비 정도는 네. 조금씩 더 벌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저는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걸 당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런 류의 사기 있잖아요. 이런 류의 사기. 그냥 뭐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이거 말고 이런 류의 사기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렇죠. 욕심이에요. 솔직히 쉽게 피해자분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요. 본인도 반성을 해야 돼요. 본인도 반성을 해요. 만약에 거기다 전 재산을 몰빵을 했다? 당신 도박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오면은 혼내줘요. 사건 안 맞고. 당신 욕심 많아서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당신을 뭐 용서하고 그 사람도 용서하고 돈 못 받는다 현실적으로. 그 유사수신행위 지금 처벌이 보니까 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예방법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유사수신 피해 안 보려면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님? 변호사로서 조언을 한다면. 누구한테 돈을 주시면 안 돼요. 변호사님한테 맡겨야 돼. 저도 안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유사수신하면 장난 아닐걸? 저도 믿으시면 안 되고. 변호사가 유사수신. 변호사도 사실 뭐 변호사라고 믿을 수 있는 그건 아니고 네, 사실. 네, 맞아요. 돈은 버리는 돈 아니면 지인한테도 내가 그냥 이거 뭐 네. 떼어도 상관없는 네, 돈 네. 아니면 안 주는 게 맞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 사람한테 돈을 굴려주세요라고 돈을 준다는 거는 에이, 무책임한 거죠. 네. 네.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 지금 송 변호사님이 하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나 피해가야
되는 방법밖에 없죠. 네. 일단 발 담그는 그 순간부터는 이미 내 돈이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순간이 된 거니까 뭐 이미 가져가면은 그 사람은 딴 데 썼을 거고 그걸 다시 네. 찾는다라는 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4조 원의 피해를 보고 3만 명이 피해를 받지만 그분들 중에 돈 찾으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조이팔 맞아요. 피해자들. 맞아요. 좀 뭔가 확실한 게 있다고 하면 이 조이팔 사기꾼한테 당한 분들도 처음엔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그걸 대단히 촘촘하게 잘 짜놓은 거지 조이팔이라는 놈이. 그러니까 거기에 속았던 건데 궁극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 정당한 노력만으로는 어려우니까 나는 정당하지 않은 노력 내지는 그냥 남들과는 다른 어떤 방식. 하지만 그게 리스크가 없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투자를 한 걸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런 책임의식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다고만 할 건 아닌 거지. 돈이라고 예. 막 드시면 체하죠. 예, 돈이라고 막 드시면 체합니다. 예, 아무 돈이나 먹으면 안 돼요. 네. 아니 고수익이 가능한 투자가 있으면은 일반 금융권에서도 그거 해가지고 거기에 다 팔겠죠. 투자하죠. 예, 전 세계가 조이팔한테 투자를 했어야죠. 그렇게 그쵸. 할 것 같으면. 그죠? 예, 그게 그런 거예요. 된다면은 예,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은 땅 있으면 지가 사지 왜 나한테 소개를 하느냐. 그럼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기획부동산이거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오늘 송 변호사님이 열심히 준비해 오신 법이 있습니다. 예, 어떤 법이죠? 오늘 알려드릴 법은 소년법이라는 건데요. 학생들한테 적용이 되는 법이에요. 뭐 만 10세 이상 그리고 18세 미만 학생들한테 적용이 예. 되는데 소년한테는 굉장히 특수한 제도가 있어요. 일단 뭐 장기랑 단기를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선고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실형 간다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소년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징역 3년을 받잖아요. 일반 성인이니까. 네. 근데 소년 같은 경우는 뭐 단기 6개월, 장기 2년 이런 식으로 부정기형을 선고를 해요. 그래놓고 소년을 가서 이 친구가 되게 성실하고 잘한다 이러면 풀어줘요.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약간 소년들한테는 약간 그런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그거죠? 그러니까 단기 네. 6개월 이상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 아무리 많이 이후부터는 아무리 많이 살아도 2년은 못 그쵸, 산다.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형을 단기 6개월, 장기 그쵸. 2년에 처한다 그러면 2년은 넘을 수 없고 6개월은 넘어야 되고. 근데 그 안에서 8개월 살다 나올 수도 있고 그쵸. 뭐 22개월 살다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죠. 그렇죠. 교육 네. 목적이 달성이 됐다 네. 이러면 네. 내보내줄 수 있는 네. 사실 제도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소년원에 가는 경우는 거의 많지가 않아요. 왜냐 실제로 이 소년원으로 가게 되는 경우는 뭐 경찰서장이 보낼 수도 있고 학교 장이 보낼 네. 수도 있고 검사가 네. 보낼 수도 네. 있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소년부로 보내야겠는데 가정법원 소년부로 보낼 수 있어요. 이런 거를 이제 뭐 통고 처분이라고도 하고 검찰이 보내는 건 송치라고도 하거든요. 제키지님도 보면은 10대 범죄가 급증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처벌 기준이 너무 굉장히 낮은 거 낮아요. 아닌가요? 예. 그리고 실제 물론 이 소년부로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검사가 내가 볼 때 이 친구는 소년부로 보내서 할 사건이 소년보다 아니에는. 내가 진짜 실제처럼 해가지고 이 성인들처럼 처벌을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년이다 이러면 그냥 보내시는 거죠. 뭐 예.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게 아니면. 이봉파리님이 처벌보다는 교정교화가 목적이 때문이 맞아요. 아닐까요? 그거 자체가 라는, 예. 소년법의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교정하고 어렸을 때부터 교화죠. 주원글씨를 새겨서 애를 평생을 못 살게 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땐 좀 덜 성숙했으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반성하고 더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사실 소년법의 목적이거든요. 리눅서님이 전과 기록이 되나요? 안 돼요. 네, 지금 소년원은. 소년에 대한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 처분이 있어요. 뭐 1호 처분은 뭐 그냥 보호자한테 뭐 이렇게 훈계하라는 등, 네. 뭐 아니면 뭐 100시간 이내에 뭐 네. 수강 명령을 듣거나 아니면 사회 봉사 네. 명령, 그 보호 관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약한 것부터 강한 게 이제 보호 쭉 관찰,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보호 관찰. 그러다가 뭐 한 달 이내 소년원 송치, 네. 단기 소년원 송치, 그러니까 6개월 미만, 그리고 2년 미만으로 되는 장기 소년원 송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정가가 안 어떠한 신상의 불이익도 줄 수 없기 때문에 법이 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예. 있기 때문에 뭐 전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런 거는 제일 민감하게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아까 뭐 저기 채팅창에도 나오긴 했는데 10대 범죄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있고 더 그쵸. 심해지고 있어서 이게 네. 소년법으로서 계속 보호를 해주는 게 맞냐 틀리냐 뭐 이런 논의가 이제 최근에는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지나가다 왜 쳐다보느냐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 때려가지고 예. 죽이거나 네. 뭐 심지어는 어린 7, 8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가 지나가는 10대한테 폭행을 당해서 죽은 적도 있고 예. 그다음에 또 뭐 더 요즘 심각해지고 있는 건 계속 성과 관련된 것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10대가 10대 아이들을 성매매를 시킨다거나 뭐 이런 범죄가 점점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는 범죄와 버금갈 정도로 뭐 단순한 흉기 단독이나 뭐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막 계획적으로 실제 이제 이런 성과 관련된 것들은 이제 성매매할 경우에는 반대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른들을 유인을 해서 네. 그거를 협박해서 뭐 돈을 뜯어낸다든가 네. 해서 지금 이게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소년들이 저지를 만한 범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건들이 요즘은 왕왕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좀 더 강해져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근데 하시는지. 굉장히 중한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조건 다 소년부로 보내는 건 아니에요. 검사 공소 제기할 수도 있어요. TV 드라마나 또는 아니면 이제 영화에서 보면 예. 역으로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이렇게 예. 뭐 영화 소재가 되거나 드라마 소재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뭐 집단 성폭행 사건이 예. 벌어지고 하는 네. 뭐 그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결국에는 뒤에서 어른들이 이런 거 그러니까 얘네들은 소년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네. 최대한 처벌을 적게 받게 하고 결국엔 가해자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뭐 자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예. 극단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 소년법으로 처벌을 받는 게 맞냐 틀리냐 이걸 떠나서 예. 진짜- 이걸 역으로 이용하거나 또는 근데 역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조작할 수도 있지 않나. 하시다시피 그런 뭐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이래가지고 사실 문제가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멀쩡한 집에서도 문제라고 불려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빠가 의사고 엄마가 선생님이야. 그런데도 애를 방치했기 때문에 애가 자꾸 이제 탈선을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 애가 문제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그 부모는 더 적반하장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상하면 그쵸. 애도 부모가 이상하고. 잘못된 게 맞아요. 네. 애들은 정말로 부모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사실 애들이 잘못한 걸 부모가 처벌받을 수 있는 뭐 이런 법을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그거- 방법이 그게 원래 연자제라고 연자제. 있었는데 연자제가 폐지됐죠. 원래 3족을 멸했죠. 그렇죠? 옛날에는? 예, 3족을 멸했죠. 주변에 다 반결조까지 싹 다 씨를 말렸는데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들이 알아요. 때리면은 뭐 내가 물어줘야 되고 오히려 가난한 애들은 때리지도 못해요. 예. 돈 줘야 되는 걸 알거든요. 네. 요즘 영악 네. 똑똑한 친구들이 예. 많기 때문에 네. 내가 때리면은 단순히 뭐 소년원 가거나 뭐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거덜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난하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네. 이 소년법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이런 걸 예상은 했어요. 처벌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나오지 않냐 이게 이 소년법을 왜 더 강하게 처벌을 할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 근데 적어도 결과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 법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 친구가 뭘로 처벌받았는지 피해자가 알 권리가 있지 않을까. 네, 네. 그것도 알려주지 않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됐는지 열람 등사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요. 인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피해자의 인권은 등한시해 그러네요. 버리게 피해자의 되는 인권은 완전히 경향이 무시되는-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이라는 거, 소년법의 그런 목적과 입법 취지 그런 것들을 살리면서도 피해자도 상당 부분 보호할 수 있는 그 약간 모순관계에 있지만 그 절충점을 좀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어지는 순서는 법조 라운지 순서인데요. 저희 썬데이로에서 법과 관련된 특별한 현장이 있을 때마다 마치 특집처럼 취재해오는 법조계 이모저모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예, 지난 4월 23일 토요일과 4월 24일 일요일 주말 동안에 법의 날 53주년을 기념해서 제7회 법 페스티벌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예, 대전에 위치한 솔로몬 로파크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유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법 체험 코너와 벌룬 마임 및 버블쇼, 매직쇼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평소 딱딱하게만 느껴졌던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에 조금은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리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의 썬데이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썬데이로는 화요일 저녁 8시 아프리카 TV로 방송이 되고요. 일요일 밤 법률방송, 케이블 채널 법률방송에서 다시 본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률 테마나 사회 어떤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법률방송의 썬데이로 게시판에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